지금 정부가 던진 게 마치 그런 역할이에요. 아, 이거 안 사도 되는데 좀 더 이따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친절하고 그 성의를 봐서 근데 나한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사잖아요. 제가 볼 땐 이게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오르면 어디까지 오르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딱 보이지 않나요? 이게 무슨 옛날 고점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드린 얘기에서 답이 나오죠, 여러분. 아, 금리만도 아니고 소득만도 아니고 경기만도 아니에요. 그 두 가지. 갭.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아는 정보 최대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인사이드 화이팅! 다 전문가는 맞죠? 일반 분들보다 부동산을 더 분명히 많이 접했고 내용도 좀 많이 알겠죠, 여러분보다. 다만 이제 가짜라는 전문가가 붙는 이유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팩트보다 본인의 관계된 뭐 수익이라든지 연결된 업체 이런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팩트에 추가된 내용들이 약간 과장될 경우도 있고 또한 정확한 논리 없이 단순하게 상승, 하락 이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정부 데이터가 일단 정부 공공기관도 그렇고 일반 민간기관도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전달해도 사실은 가짜라는 단어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전달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고가가 하나고 하락한 게 10개예요. 그러면 뉴스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신고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0개가 하락거래니까 시장이 신고가가 됐다고 상승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가면서 전문가의 말을 첨가하는 그런 기사가 돼야 맞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사가 신고가 그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혼돈하고 집값이 또 오르는 거야 하는 불안감까지 갖게 되고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아 역시 오르네라고 시장을 오판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짜 전문가, 가짜 기자 일명 기레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연유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문가라든지 뭐 학자분들이 이제 많아지면 제가 볼 땐 그런 예전에 일반인들의 어떤 갸냘픈 탐욕과 욕구를 건드려서 자극을 줘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형태의 언론 기사나 유튜브 분들은 제가 볼 때 오래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목, 그러니까 이제 기사의 제목에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기사의 제목이 보통 그 기사 내용에 축약된 내용을 앞에 담아야 되는데 요즘 기사의 패턴은 어떠냐면 거래량 급증, 바닥 찍고 반등하고 물음표를 딱 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제목만 보면 와, 거래량은 많이 늘었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구나. 기사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가 한 10개 봤거든요. 10개 내용이 요즘 패턴인데요. 그 오른 내용에 대해서 씁니다. 거래량이 저번 달에 비해서 얼마 올랐다. 근데 그 저번 달 평상시에는 1000개였는데 만약에 100개로 떨어졌어요. 폭락을 했어. 거래가. 200개가 됐어. 그러면 100% 신장했잖아요. 100% 급증. 그러면 급증 같은데 100점에서 한참 멀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 90점, 80점이 대부분이 맞는데 어느 학생이 10점을 맞았어. 그 학생이 갑자기 20점을 뛰어오른 거야. 그 학생이 성적이 상당히 향상됐으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기사를 그것만 쓰는 거죠. 10점에서 20점으로 급상승했다. 그것만 보면 속죠. 부동산은 특히나.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제목만 보시면은 진짜 당할 수가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이나 1.3 대책이 나와가지고 어떤 그 팩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사를 접하면 불안감을 갖게 돼요. 살까 말까 좀 더 조정이 되면 살려고 했던 분들이 아이 그냥 사자 머리 아프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기사만 보면 그렇게 제목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내용을 쭉 읽어보셔야죠. 그럼 그런 기사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95%가 처음에 쭉 가다가 뒤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어떻게 되냐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뭐 그런 내용을 조금 써놔요. 왜? 나중에 욕 안 먹으려고 면피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제목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제목은 뭐 유튜브도 요새 썸네일만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낚인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낚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낚으려면 내용을 들어가서 중간중간을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론은 들어갔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는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에 대한 대출을 특별하게 어떤 다른 조건을 준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올해 2023년도부터는 제가 머니인사이드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2023년도부터는 바젤 3가 시행돼서 DSR을 풀어주기가 힘들 거다.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건 믿지 말라 그랬는데 풀 길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묘안을 낸 거예요. 정책 자금이라는 빈틈을 활용해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에는 그거를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정책 자금을 중간에서 하는 역할을 은행들이 하고 위탁이죠. 위탁 형태죠. 그런 걸 취했는데 조건이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득이 있건 없건 5억까지는 일단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을 펌핑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 다 알죠. 갭 투자를 해봤던 분이나 이제 막 하려다가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움찔했던 분이 집값들이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혼자 계산을 합니다. 5억짜리 집인데 전세를 1억 5천, 2억은 받을 것 같아. 그러면 3억을 대출을 받는다. 근데 4%다, 이자가. 그러면 3년 뒤에 이자를 계산하니까 3억이면 4%니까 1200. 1년, 3년 동안 하면 3600. 그러니까 사인하고 세금하면 한 4천, 5천 정도 투자하고.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없죠? 사인했으니까. 계약하면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3년 뒤에 시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장밋빛 희망을 가지면 4, 5천 투자했는데 집값이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5억인데 6억이 됐다. 5천만 원을 넣었는데 6억이 되면 1억이 올랐잖아요. 수익률이 엄청나죠. 100% 넘으니까. 그런 계산을 한 분들이 지금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간 분도 계시고 실제 수요자들이 지금 자기가 한 2, 3억 있었는데 집값이 더 내려오면 한 3억 정도 대출받고 사고 싶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안 났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던진 금리가 고정금리인데 4%를 하니까 4%를 계산하겠죠, 사람들이. 내가 한 달에 버는 소득하고, 내가 350을 버는데 4%를 하니까, 돈이 얼마 나가는구나. 그럼 그 값에 맞는 주택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주택가격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됐다,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결정이 뭐냐면, 나중에 금리 인하가 되면 손해다라는 인식 때문에 고정금리니까. 근데 정부가 그 빈틈을 알고, 나중에 금리가 인하하면 대출을 갈아타서 좋다라고 던진 거예요, 조건을. 대출을 갈아타도 되는데 지금 4%대로 고정금리를 30년, 40년짜리를 받았는데 금리가 나중에 2% 내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해지라면 중도금 상한수주라는 걸 내요. 전체액에 대해서 막 0.51% 내고 큰 돈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나 투자 수요자나 매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붐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상승 거래도 좀 나와요. 왜? 막 1,000, 2,000 비싸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흐름은 정해졌지만 그 돈이 다 소진되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마치 영끌할 때 그런 것처럼 막 집이 매물이 감소한다 막 이런 기사들이 도배되면 시장에서 이제 바쁘신 분들은 제목만 보고 5억 나오니까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일단 사자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가세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그 늘어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점이면 20점 수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치 시장이 막 살아난 것처럼 과대하게 기사들이 좀 나와서 혼동이 되실 텐데 시청자분들이 첫 달은 그런데 1월이니까 2월하고 3월, 4월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4월까지 봤는데 그러면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될 거 아니에요. 소진이 안 되고 그냥 간다 그러면 뭐예요? 왜 그 돈을 안 쓸까요? 사람들이 그 좋은 돈을. 뭐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일시적 반등 후 하향 안정화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소진이 다 됐다. 그 다음부터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중요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매물이 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집값이 반등하는 분위기면 파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지 하고 일단 매물을 빼요. 근데 지금 한 달이 돼 가는데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일부 지역은 매물이 좀 줄고 있고. 그러니까 매물을 주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말 잘 판단해야 되죠. 매물도 줄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하고 그 와중에 전세가도 상승하면 이거는 반등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전세가는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한정적인 특별한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잠시 움직이는 거.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기술적 반등. 그렇죠? 너무 낙폭이 클 때 기술적 반등을 하고 어떻게 돼요? 엘리어트 법칙이나 피보나치 수열의 법칙을 보면 다시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시장이다. 그래서 제목만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전황들을 거시적으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이 또 금리 더 올릴 것 같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같이 보셔야겠죠.
거래량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증가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특례보금자리론 심사가 신청을 하면 30일 정도 돼요. 심사 신청을 넣고 나면 30일 뒤에 돈이 나올 게 거의 확실된다라고 판단하는 걸 본인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계약을 했겠죠. 일단 더 올라갈까 봐 집값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의 개념으로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서 국지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시장들은 존재합니다. 현재. 또 과대 낙폭 좀 많이 떨어진 인천 송도나 안양 인덕원 이런 데는 좀 움틀거리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반등을 해서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체크해 보면 이 보금자리론이 소진돼도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갭이 따라갈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느는 속도나 늘긴 늘었는데 너무 약해요. 제가 볼 때 이게 한 올해 한 해까지는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와도 쉽게 시장이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반등해가지고 상승으로 반전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여전히 비싸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싼 줄 아는데 너무 친절하면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그 친절에 감동해서. 그러니까 조금 비싼 줄 아는데 지금 정부가 던진 게 마치 그런 역할이에요. 아, 이거 안 사도 되는데 좀 더 이따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친절하고 그 성의를 봐서 근데 나한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사잖아요. 그럼 똑같이 지금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다 좋은데 시세를 딱 쳐다보니까 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사도 많이는 더 안 내려갔구나.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추세적으로 최소한 서울 같은 경우에 월 거래량을 따지면 아파트만요. 평소에는 제가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 건수가 한 달 기준으로 6,10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1, 2주 전에 다시 한번 싹 국토교통부하고 부동산원 자료를 조금 틀린 것들도 많아요. 다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7,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6,900 몇 개가 나와요. 만약에 6,900개라면 평균값의 개념에서 지금 2,000개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영끌할 때 한 달에 15,000개, 그 다음 달에 11,000개, 또 미친 집값일 때도 한 12,000개 막 이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 또 막 빚내서 집사할 때도 한 달에 12,000개, 13,000개 막 이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 6, 7,000개는 돼야 집이 지금 상승하는구나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 늘었다는 게 1월달 거래량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2,000개를 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조금 규제 효과가 생각보다 없다. 그게 뭐냐면 일반 대중들이 아직도 집값이 비싸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래량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평균값이 있고 서울의 평균값이 있는데 서울이 평균값이 이제 뭐 4,000 뭐 이런 소리 나오면 그때부터 움직이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불타도 그거는 제가 볼 때 잠시 지나면 꺼질 것 같아요. 더 불타가지고 예전에 뭐 90% 수준, 100% 수준 간다? 그거는 지금 경제 상황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기본 원칙인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조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게 아주 불변의 진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시 전고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금리가 3배 올랐는데 그런 개념에서 너무 과도한 상승 이런 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무주택자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안감 갖거나 뭐 혼동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7개월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7년 오르고 뭔가 좀 느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이제 7개월밖에 안 떨어졌는데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그 많이 떨어진 게 진짜 많이 떨어진 거 하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거를 가이드를 안 주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부동산의 직격탄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1차적인 근본적 원인은 아닙니다. 2차 요인입니다. 1차 요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그 2차 요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경제 상황도 있고, 뭐 정부의 정책도 있고, 대출 정책, 뭐 이런 부분도 다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구분하면 참 좋으실 거예요. 금리가 만약에 5%예요. 5%인데 여러분 소득이 매년 10%가 늘어요. 그 경제 성장률이 한 12%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 소득이 느는데 그러면 사람이 뭐 차 사고 뭐 하고 옷 사고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 하죠? 집 사죠. 그럼 집 사는 쪽으로 점점 가겠죠. 그럼 집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금리가 높은데도 올라가죠.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금리 상승분보다 훨씬 더 넘치면 무조건 집값은 올라가요. 그렇죠? 상식적이잖아요.
3년이 지나든 4년이 지나든 소득이 더 쌓이니까 집값이 올라가겠죠. 왜? 물건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만약에 없더라면 돈이 늘어나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물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그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도.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안 올라가는 일본의 예를 보면, 그럼 왜 그럴까요? 소득이 그 금리만도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볼까요?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3%였다가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나누는 금리는 부동산을 직격탄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금리를 올립니다. 5.25%까지. 집값은 껐다가 안 하고 더 올랐습니다. 왜? 경제성장률이 7%대였으니까요. 그럼 제가 얘기 드리면 좀 이해가 되죠, 시청자 여러분? 아, 이자가 10%인데 여러분 1980년대 제가 살 때는 이자가 10%였어요. 근데 소득은 15%, 20% 늘었습니다. 당연히 성장하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럼 소득은 경제랑 연결되고, 근데 만약에 소득이, 금리가 5%인데 소득이 6%예요. 아슬아슬해. 별 차이가 없어. 그럼 상승력이 약하겠죠? 당연히. 물가들이 오르는 폭도 약하겠죠? 만약에 정부가 대출금리를, 정책금리를 줘요. 그러면 상승 기조니까 이걸 활용해서 더 벌고 싶은 사람이 생기겠죠. 대출을 푼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늘잖아요. 그럼 물가가 또 오르잖아요. 그럼 부동산도 또 영향을 조금 더 받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소득인데, 소득에 연결되는 부가가치 투자의 어떤 부가성을 높여주는 정책이나 대출 금리가 영향을 당연히 주죠. 대출 암만 많이 주면 뭐합니까? 돈을 갚을 돈이 없으면, 대출 이자 갚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린 얘기에서 답이 나오죠, 여러분. 아, 금리만도 아니고 소득만도 아니고 경기만도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소득과 금리의 갭, 그게 일단 기본 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소득이 안 느는데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돈을 덜 쓰게 될 것이고, 이런 패턴을 기본적으로 판단하시면, 아, 금리는 2차 요인인 건 맞구나.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부동산과 상관없이 다른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방 요인이 되는 건 맞죠. 그 순간,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의 기본이 뭐냐면, 어떤 조건들이 if예요. if, 가정법. 이 상태라면 하고 하나의 팩트를 넣어서 하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이 위기를 못 맞추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 항상 가정법을 두니까. 뭐뭐뭐라면 이렇게 된다. 뭐뭐라면 이렇게 된다니까. 뭐뭐뭐라면이 성립이 안 되면 다 깨지죠. 그러니까 뭐 저보다 똑똑하신 경제학자분들이 경제만 공부했는데도 못 맞추잖아요. 답이 나왔죠. 왜냐하면 케인즈나 알프레드 마샬이나 경제학을 만든 분들이 이미 이러한 자본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분들 책 속에 다 써 있어요. 그것을 굳이 현대 앞서가는 상업주의와 기득권들이, 부자가 된 분들이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을 같이 보시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어지는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소득이라는 거, 경제가 좋아지면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연계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만 올려가지고 무조건 집값이 내려간다는 거는 맞는 말인데, 경제의 다른 여건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있을 때, 이런 가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럴 땐 이런 가정, 이럴 땐, 그러니까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집수는 그대로 있을 때 공급을 많이 하면 당연히 집값은 내려가죠. 집이 남아도니까. 그런데 공급을 많이 했는데 그 값이 너무 비싸. 수요 공급으로 해서 뭐예요?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럼 못 살 거 아니에요. 틀리잖아요. 수요 공급 이론도 가정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는 식견을 가지시는 게 좀 앞으로 자산 관리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속설이죠.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론 금리가 기본이죠, 물가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이제 뭐 몇백 년 동안 해보니까, 그 한국은행의 목적이 뭐예요?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게 큰 요인이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가 안정적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냈어요. 법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2%, 3%가 안정적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증명됐습니까? 아니죠. 그냥 역사 속에서 국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국채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나마 몇백 년 역사를 보니까 국채 금리가 2에서 3% 이런 기준 속에서 경제 성장률도 한 2에서 3%일 때가, 아, 돈도 적당하게 잘 돌고 시대가 좀 안정적인 시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한다라는 역사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학자가 논문으로 1에서 2, 3%다라고 한 걸 아직 못 봤어요. 여러 경제학자분들, 교수님들하고 다 여쭤봐도 처음에 당황해요, 제가. 아니, 근데 내가 경제 공부를 해보니까 교수님, 경제 성장률 2에서 3%가 제일 안정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그러면 글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학이 완벽하진 않다. 경제학과가 설립한 지 불과 120년 됐잖아요? 120년 역사 중에 뭐 경제위기가 뭐 10대 번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자본주의의 어떤 취약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최대한 극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잘 살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이런 얘기는 또 올 수 있고, 공급이 부족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것도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MB정부 때 2012, 13년도에 입주 물량이 10,000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우리가 여러분 귀에 평소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 뭐 3만에서 4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많으면은 집값이 난리가 났어야죠. 그때 집값 내려갔잖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라는 요인이 제일 크다. 공급하고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가 암만 많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살 사람이 없는 거고요. 공급이 암만 많아도 비싸면 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저렴하면 수요는 사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논리는 가격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죠. 균형점을 깨면 어떻게 돼요? 이 이론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요공급 법칙을 제가 가끔 딴 데도 말씀드리는데 수요공급 법칙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요즘은 너무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과 공급, 초과 수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곡선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영끌 때는 뭐예요? 초과 수요였잖아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걔가 다시 균형점이 어디서 바뀌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 때는 사람들이 수요를 막 했어. 근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막 늘어나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초과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겠죠.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 가정법이긴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공급, 초과 수요를 거치면서 주기를 형성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그건 아닙니다. 그때만 오르지 그 다음은 다시 초과 공급이 되고 나면 당연히 수요는 없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묻혀있던 히든 사이클들이 좀 뒤늦게 나타나요. 총 사이클이 보통 7, 8년에서 10년 보거든요. 근데 묘하게 대한민국이 10년마다 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건 뭐죠, 여러분? 물가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급등을 하면 나중에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줄게 되고 소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긴축 모드로 들어가서요. 소비가 줄면 당연히 물가가 좀 안정되겠죠. 그래서 금리 정책을 1번으로 씁니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리면 금리를 올릴 것이고,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있을 때 외국의 어떤 뭐 제3국, 뭐 싱가포르이든 뭐 홍콩에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미국이 더 안전한 나라일까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일까요? 전쟁이 날 소지가 있는 대한민국이 조금 덜 안전하겠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똑같이 3, 4%의 금리를 줘요. 그럼 어디를 가죠? 안전한 데를 가겠죠. 그러면 한국에 투자했던 게 어디로 갈까요? 똑같은 게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한국이란 나라가 계속 발전을 해. 수익이 더 날 것 같아. 그러면 잠시 안 빼놓을 수도 있죠. 금리가 만약에 낮아요. 근데 한국이. 그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죠. 빠져나가면 무슨 소리예요? 외환이 나가잖아요. 외환이 나가면 외환이 모자라니까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수입해 쓰는 농산물부터 에너지부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따라서 올려야겠죠. 그 환율을 올리고 싶지 않아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금리 정책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물가를 또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럼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에요, 국제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물론 예외인 경우는 가끔 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을 때. 미국의 금리가 4%인데 우리가 3%예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7%야. 그때는 여기가 나중에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식이나 투자했던 해외 자본들이 안 빠져나갈 수도 있죠.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죠? 이런 수익은 몇 번 없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정학적 차이가 한 1에서 2% 봤어요. 한국하고 미국을. 항상 우리가 더 높은 게 정상이었어요.
단 미국의 경제 침체나 약간 경제상이 안 좋을 때 대한민국이 막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때는 아니죠. 우리 경제상이 너무 좋으니까 금리가 낮아도 괜찮았어요. 외환이 안 빠져나가. 당연하죠. 여기는 안전한 나라긴 한데 성장성이 없고 여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장성이 높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대한민국 배팅 환율이 안 빠지죠. 근데 지금처럼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갈 가능성이 조금 있죠. 다만 우리가 반도체나 이렇게 1위 산업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좀 덜 빠져나갔어요. 그런 경향에도. 근데 지금은 약간 무역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좀 보여요. 반도체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 물가하고 갭이 많이 나면 자본이 좀 빠져나가겠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엊그제 1,200원이었다가 100원이 오르면 거의 7, 8% 오른 건데 며칠 만에 그냥 1,300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갑자기 1,400, 1,500원 된다. 1,500원이면 나라 흔들립니다 사실. 정부가 긴급하게 불을 잘 껐지만 꺼서 지금 1,200원대로 왔다가 1,210원, 20원, 30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1,300원이 됐던 것도 봤잖아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지금 3월 FOMC에서 또 올린다고 가정하면 금리 차가 또 벌어지잖아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럼 결론 뭐예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는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지는 물가를 보면 되는데 물가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를 뽑을 때 CPI가 이제 일반 물가 지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고 있잖아요. 에너지하고 식량 빼고 나머지가 근원 물가 지수예요. 그 구성원 중에 미국의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ECI라고. 그 부분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평균이 0.6에서 0.7% 수준이야, 상승률이. 근데 2023년 1월에 나온 데이터가 1%예요. 좀 높아요.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 여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물가가 하락할 요인이 줄겠죠. 그런 베이스들이 있어서 파월 장관께서도 데이터에 좀 근거해서 시장을 보겠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데이터가 안 받쳐주면 금리 인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지금 1월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2월 CPI하고 다 나올 텐데 그게 또 한 6%대라면은 금리 내리기 쉽지 않죠. 도리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금리가 0.25였다가 갑자기 만약에 물가지수가 3월 초에 지금 보면 내려오기 시작한 지 텀이 한 달마다 한 0.56씩 빠졌거든요. 근데 저번 달에 5, 6씩 빠지는 게 0.1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말씀드린 ECI 지수는 올라갔어요. 별로 안 내렸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하락이 일단 멈춘 거예요. 그럼 잘못다는 순간 또 튀겠죠. 그러면 당국 입장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가야 되면 동결하기는 버거운 거예요. 왜? 그 임금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니까. 확실히 눌러두든지 경제 위기를 고려해서 0.25만 내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올라갈 소지가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결론은 그건 왜 올라가냐? 데이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말씀을 금리가 올릴까요? 내릴까요?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제가 답을 드린 게 아니라 미국의 프레드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처음 CPI부터 제가 말씀드린 ECI, PCE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눌러보시면 계속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 물가가. 그러면 금리 내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금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금리를. 근데 만약에 0.25나 0.5가 한두 달에 더 올라갔다. 그럼 고금리가 일단 된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하락이 확인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보통 금리를 내렸더라고요. 미국이. 그러면 우리도 그걸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가정할 때 올 한 해는 금리를 내리기가 녹록치 않구나. 그러면 올 한 해는 금리가 이 고금리 상태로 유지가 되는구나. 근데 올 한 해 역전세가 내년 초까지 역전세가 벌어지면 금리 부담이 된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부담되면 어떡할까요?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시장 하방 요인들이 존재를 많이 해요. 임대사업자분들 매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장밋빛을 펼치는 것보다는 올 한 해는 작년부터 누님 말씀드렸지만 23년 한 해는 정말 보수적으로 대처하셔라.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잠시 들썩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오르면 어디까지 오르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딱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옛날 고점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물가, 금리가 어떻게 될까 또 보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근데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12개월째예요. 무역 적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외환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외환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입 물가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오르잖아요. 금리를 내리고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죠. 올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런
플로우 차트를 생각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성급하다. 지금 반등을 얘기하고 이런 건 저는 성급하다고 판단돼요. 물론 기적같이 물가가 2% 잡힌다.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죠? 뭐 몇 달 만에 물가가 2% 잡혀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우리 내리고 이러면 시장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는 게 이번 한 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시장은 올 한 해 하방 압력이 강한 한 해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반등은 분명히 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 대한민국은 좀 그동안 오래되어 왔습니다. 버블을 형성시키고 무주택 서민한테는 피해를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의 시대가 종식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멤버십 강의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기법,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